지금 당장 더 주십시오. 배는 너무 느립니다. 비행기를 보내겠습니다. 2026년 3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한국방위사업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말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계약에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행기를 보내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보통 무기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카탈로그 검토만 수개월, 시험 평가만 1년, 최종 계약까지 길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2026년 2월 28일 밤 중동 상공에서 시작됩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174발을 쐈습니다. 자폭 드론 689대가 따라붙었습니다. 이 포화 속에서 두 종류의 무기가 같은 하늘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30년을 투자하고 405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의 HQ-9B였고, 또 하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의 천궁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무기가 내놓은 성적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숫자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405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의 방패는 단 한 발도 막아내지 못하며 요격률 0%라는 처참한 낙제점을 받았고,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의 천궁투는 같은 하늘에서 96%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어냈습니다. 식자들, 오늘은 이 두 숫자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씹어먹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왜 0이 됐는지, 한국은 어떻게 96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날 밤 이란 쪽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은 자국 핵시설 방어를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 1월 중국에서 긴급 도입한 YLCA-2B 레이더와 HQ-9B 미사일이었습니다. 중국 측 설명으로는 F-22, F-35 같은 미국 최신의 스텔스기를 200km 밖에서 탐지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동시에 요격하는 복합방어 체계였습니다. 이란은 테헤란 도심과 나탄즈, 포르도 핵시설 3곳에 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3곳을 가장 믿는 무기로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군의 EA-1H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이란 영공에 접근하면서 전파 교란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기를 탐지해야 할 YLCA-2B는 노이즈만 가득한 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머리 위를 날았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가 이란 영공을 누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HQ-9B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1시간 뒤 테헤란 핵심 방공망 3개 포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두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완전한 굴욕. 인디아 투데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HQ-9B에 단 하나의 단어를 붙였습니다. BUD, 불발탄이라는 뜻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는 창피해서 못 쓰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는 중국산 장비들조차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돈은 고스란히 고철값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산 방공체계는 이란 이전에도 2번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에서 파키스탄이 가동한 중국산 방공망은 인도 라팔 전투기 앞에서 요격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 B2가 영공을 관통하는 동안 중국산 레이더가 탐지 신호를 단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세 나라, 세 대륙, 3번 모두 동일한 결과. 이건 운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405조 원짜리 군사 강국의 최첨단 무기가 실전에서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답은 중국 방산이 쌓아온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의 HQ-9 미사일은 러시아 S-300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도입한 뒤 분해하고 측정하고 복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텍 CEO는 공개석상에서 중국은 항공기 엔진부터 전투기, 방공 시스템까지 우리 것을 전부 훔쳐서 복제했다고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복제의 한계입니다. 미사일 외형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 구조도 베낄 수 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 형상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가 잡아낸 신호에서 적기 위치를 0.1초 안에 계산해내는 알고리즘, 미군의 전파 교란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전자전 소프트웨어, 이건 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빼낼 수도 없습니다.
겉은 똑같은데 두뇌가 텅 빈 깡통. EA-18G 그라울러가 전파 한번 쏘자마자 셧다운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405조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2026년 2월 CSIS가 공개한 보고서가 그 답을 줬습니다. 2022년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숙청된 장성급 인사 101명, 176개 고위직 보직 중 52%가 숙청 대상.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026년 1월 낙마했고 국방부장 3명이 연달아 해임됐으며 로켓군 사령관 4명이 전원 잘려나갔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승진시킨 장성 35명 중 29명이 숙청됐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의 83센트를 내 손으로 자른 겁니다. 숙청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핵미사일 사일로 일부의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핵미사일 연료 예산을 빼돌린 겁니다. 또 다른 사일로는 부실 시공으로 뚜껑이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 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405조 원이 기술이 아니라 장성들 주머니로 부실 업체 계좌로 장부 조작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전쟁이 나도 지휘할 장군은 감옥에 있고 배치된 무기는 속이 빈 깡통이었으니 이란에서 미사일이 한 발 더 가지 않은 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던 겁니다. 이제 반대편 하늘을 보겠습니다. 같은 날 밤 아랍에미리트 알타프라 기지 상공, 이란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는 그 하늘에서 천궁2 2개 포대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개 포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계약한 10개 포대 중 배치가 완료된 건 딱 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아직 한국에서 생산 중이었습니다. 그 2개 포대가 60여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날아온 순간에는 8발 전부를 잡아냈습니다. 요격률 100%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53억 원입니다. 천궁2는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전에서 보여준 요격률은 미국, 이스라엘의 최고급 방공 체계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현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패트리엇 가격의 절반으로 패트리엇보다 높은 요격률. 이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실전 성과가 보고된 지 5일 만에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지금 배치된 2개 포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9일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C-17 전략 수송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천궁2 유도탄 30기를 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날아갔습니다. 수출 계약 후 배로 몇 달씩 기다리는 게 무기 시장의 상식인데 전세기를 끌고 공장 앞마당까지 날아와 현지 픽업을 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K방산에 보내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천궁2는 어떻게 이런 무기가 됐을까요? 중국이 남의 것을 베끼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천궁2는 단일 기업 제품이 아닙니다. LIGNX1이 체계화 요격 미사일을 막고 한화 시스템이 탐지인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입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미군 EA-18G가 쏟아붓는 전파 교란 속에서도 적을 놓치지 않는 눈. 중국이 베끼지 못한 바로 그 두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출형에는 이 AESA 레이더가 탑재됐고 그게 96%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매일 머리 위에 두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실전이 연습이고 연습이 실전인 환경에서 30년을 개발했습니다. 가상의 적이 아니라 진짜 위협에 맞서며 성능을 갈아온 무기. 그 절박함이 96%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중동 3개국 합산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는 추가 조달을 검토하고 있고 카타르와 쿠웨이트, 오만까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조건도 러시아 제재 리스크도 없는 한국산 무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LIGNX1의 2025년 매출은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급증했습니다. 수주잔고는 26조 원. 한화 시스템은 2027년부터 관련 매출이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천궁2를 구매하고 싶어도 약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장을 10년 이상 풀가동해야 쏟아지는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팔려고 뛰어다닌 게 아닙니다. 사겠다는 나라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30년을 투자했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고 호언장담으로 시장을 뚫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앞에서 0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쌓았습니다. 진짜 위협을 마주하며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실전 앞에서 96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식자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기술을 베끼는 나라와 기술을 만드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카탈로그로 세상을 속이는 나라와 실전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천궁2가 중동에서 이토록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기술 이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지정학적 포지션입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무기를 사는 건 단순히 철과 화약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의 관계를 사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면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쓰임새도 간섭받고 재판매도 안 되고 때로는 공급 자체가 정치적으로 끊깁니다. 러시아에서 사면 서방 제재가 따라옵니다. 중국에서 사면 이제 아시다시피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비교적 열려 있습니다. 납기는 빠르고 사후 군수 지원도 확실합니다.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지금 가장 깨끗한 선택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하늘을 지키게 되면 그 나라들의 안보 인프라 전체가 한국 기술로 구축되는 겁니다. 유지보수, 탄약 보급, 업그레이드, 후속 계약. 무기 하나가 팔리면 그 뒤로 10년, 20년치 비즈니스가 따라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안보 동맹의 경제적 판본이라고 부릅니다. 총을 팔면 총알도 팔리고 수리도 맡기고 다음 세대 무기도 같은 나라에서 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만들고 있는 건 12조 원짜리 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원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이미 3%대를 넘어서며 세계 9위권에 올라섰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은 조용한 틈새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했고 노르웨이의 천무 다연장장 로켓이 팔렸으며 필리핀 해군 함정에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가 들어갔습니다. 한국 방산이 틈새에서 주류로 올라서는 중입니다. 짝퉁 제국이 남긴 거대한 공백, 그 하늘을 지금 대한민국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0%와 96%, 이 두 숫자 사이의 거리가 바로 기술을 베끼는 나라와 기술을 만드는 나라 사이의 거리입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쌓아온 방산 신화는 이란 상공에서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침묵이 끝나는 자리에서 96%라는 소리로 세계에 답했습니다. 이 통쾌한 역전극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씹어먹어 주십시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씹어먹는 경제학이었습니다.